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기가 막힙니다.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수 해수욕장을 발표를 합니까? 아니 해수욕장,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해서 발표하려면 아니 해수욕장 개장식이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 사전에 손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서 그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 닫을 때 아니 철지나서 폐장을 했는데 지금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해수부 장관이 윤머식이라고 그 이상한 여자 윤진숙 씨. 예, 예.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죠. 네. 이런 왜 이제야 발표를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네. 해양수산부 해명이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네. 2004년부터 우수 해수욕장 네. 선정을 네. 했었거든요. 예, 예. 당시엔 11월에 발표를 했고요. 11월에? 예. 예. 그러더니 그 이후에 10월. 예. 그 이번에 9월 하순. 도대체 해수 아니 그때마다 지적이 있었는데 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게 사실 이런 정부의 나사 풀린 행태를 보면은 사실 해양수산부만 뭐라고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근데 네.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요. 뭡니까? 이제 저는 항상 그 친구들을 제 연배가 50대 후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예. 항상 걱정을 하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 걱정이 많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늘상 걱정을 하니까 제 친구 지금 은퇴했죠. 기업체에 다니다가 제 친구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럴듯하더라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왜? 물어봤더니 이 대통령이 너무 시시콜콜하게 간섭을 하면은 예. 오히려 정보가 잘 안 돌아가는데 자기가 듣기로는 언론에만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나오지 예.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별로 간섭을 안 한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수첩 없으면 아무 얘기 못 하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네. 자기도 들은 거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간섭을 안 하니까 자율적으로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해수욕장 폐장을 했는데 이미 해수욕장 문 닫았는데 우수 해수욕장을 발표해요. 예. 약간의 그 실수는 있겠지만은. 예. 어찌 보면은 또 하나 일말의 진실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게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수장에 있으면은 예. 몰라가지고 엉뚱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무사 통과하기 때문에 밑에서 조직이 잘 구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더 잘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는데요. 예.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말하자면 사찰과 예. 이렇게 협박 이런 것으로 장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몰라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자, 또 2시간 동안 한국 정치의 단면 구석구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저희가 전하는 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30년 전통의 전주 맛집 수정원. 자연산 상황버섯과 오칠 품은 토종닭, 오리 및 보양식. 모든 육류 조리 시 강원도 고산지대 자연산 상황버섯을 넣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납니다. 냉동이 아닌 생고기를 사용해 토종닭과 오리는 예약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전주에 오시면 잊지 마세요. 수정원. 예약 전화 063-221-4437. 국민TV 조합원께는 뛰어나고 깊은 맛의 특별 담금주를 제공해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30년 전통의 맛집 수정원.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반길 34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느낌 아마 가져보았다면, 누구라도 이런 맛을 아마 느껴보았다면,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 국가와 자본이라는 두 거대 권력 사이에서 사람을 지켜줄 아름다운 정부의 탄생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런 소망을 이루어주기를 진심으로 염원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인 공작을 전개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상상조차 못했던 불법의 자행에 우리 모두 경악하였다. 심지어 근소하게 엇갈린 결과마저 사전에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봄부터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호소가 잇따랐다. 한국 천주교회 역시 절차 민주주의의 훼손과 오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전국 15개 교구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모든 호소는 무시되었다. 최근에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여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방해하고 조롱하였으며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마저 또 다른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려질 일이 아니다. 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시국미사가 어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7시 반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국정원 문제로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인데요. 뭐 천주교로서도 처음이지만 종교계로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요.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10시 반에 끝났다고 합니다. 뭔 얘기를 했길래 3시간이나 걸었어요? 일단 신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시국선언도 하셨고요. 방금 들으신 내용이 바로 그 시국선언이고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네. 어제 그 행사를 주관한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네. 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분들이 주류는 아닙니다. 그렇죠. 위에 윗대가리들, 네. 천주교에 있는 분들 윗대가리라고 하면 좀 화나겠다. 뭐 추기경이라든지 주교님들은 좀 보수적이죠. 그동안 그렇게 이제 인식돼 왔죠.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체는 정의구현 사재단이지만은 그게 여러 주교님들과 예. 각 지역의 주교님들 그리고 평신도 쪽에서도 이번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 포인트죠. 예. 실제로
지난 7월에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이었는데 네. 지난 4일 의정부 교구까지 15개 교구가 있거든요. 네. 천주교가. 근데 15개 교구 전체가 참여를 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구 교구는 대구 경북교구 같은 경우에는 103년 만에 처음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1911년에 출범을 한 이래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고 네. 광주 대교구의 사제와 신자 1200명은 5.18 기념성당에서 시국미사를 연 다음 묵주기도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 광주 대교구의 대규모 거리 행진은 87년 6월 항쟁 이후 26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시국 미사가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였다는 점.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말이죠. 네. 조선일보하고 합작을 해서 정말 온갖 형태의 물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NLL 대화록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NLL 대화록 파문도 결국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물타기. 예. 그다음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도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내란을 음모하고 획책한 걸로 알았는데 심지어는 뭐 질문을 하는데 그랬다면서요.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지금 국정원이 내놓은 증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하튼 자잘하게는 또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뭐 이런 것까지 온갖 핑계를 대서 그 촛불 집회가 있는 그 주간 거의 다 돼가지고 뭔가 이슈를 하나씩 터뜨려요. 그래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국면 전환을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촛불은 꺼지지 않고 확산돼 왔고요. 유지돼 왔습니다. 이 촛불을 끄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서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딴 식의 유체이달 합법 말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당선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정부의 예산을 받는 국정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예. 그야말로 획기적인 예.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촛불이 꺼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청와대나 혹은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찬바람만 불어봐라 고촛불 꺼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예. 저도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정홍원 국무총리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물타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타기가 이제 정홍원이 아니라 그 최동욱 네. 검찰총장 네. 혼외 자녀 문제. 지금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 화제거리가 되기 좋습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물타기를 하려고 애를 네. 무던히도 쓰고 있지만은 최동욱 총장 거는요 네. 물타기 안 돼요. 이게 혼외 자식 의논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만에 하나 진짜 최동욱 총장에게 실제 혼외 아들이 있고 임모 씨 아들이 진짜 최동욱 총장의 혼외 자녀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국정원 선거 국면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만약에 최동욱 총장의 혼외 자식이 맞다면은 예. 오히려 물타기 확실하게 될 겁니다. 물타기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종이신문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조정동 보수신문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방송은 거의 완벽하게 장악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지금 최동욱 건이 이슈가 되면서도 물타기가 안 되는 것은 최동욱 총장이 결국은 국정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청와대에 밑보여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네. 그런 인식이 국민들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알아요. 그런 점이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주장일 따름이지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타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은 완전히 페르나로 조져가지고 아마 분위기 반전시킬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도 거의 사실이라고 마치 사실인 양 단정을 해서 그렇게 최동욱 총장을 근데 혼으로 최동욱 몰고 총장도 있는데. 보통이 아니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네. 오늘 그 소장 집어넣으면서 한 이런 일들은 네. 아무래도 검찰총장 진짜 사실은 진짜 최동욱 총장이 만약에 이게 진짜 자기가 가장 불리한 결과가 진실이라면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거의 4차원도 이런 4차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오늘 그 소장을 보면은 예. 이 소장을 읽는 일반인이라면 최동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었어요. 네. 이게 진짜로 사실은 자기 아들인데 예. 이렇게 썼다면은 예. 그야말로 우주인이죠. 진짜. 박근혜를 능가하는. 자기 자식도 부인하는 아주 몹쓸 예. 아버지.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아닌 것으로 이제 보이는 정도로 이제 쓰긴 썼는데 예. 문제는 만약에 아들이라면은 네. 그러면은 막 전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물타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그 이슈가 되더라도 그 이슈가 뜨겁게 타올라서 사라지더라도 국정원 이슈까지 말끔히 같이 씻겨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물론 그러는데 예.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줄 건 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일 경우고 예.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이 예상되는 거죠. 그거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조선일보 죽었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오늘 라디오 비평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 역시 엄청난 어마한 예. 그 조선일보하고 혼외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권력과 조선일보의 혼외 정사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온갖 형태의 물타기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부정입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근간이니까, 뿌리니까. 예, 이렇게 그런 점들을 일깨워 주신 우리 신부님들 보면서 제가 참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저도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천주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천주교가 더없이 참 위대해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천주교 인구가 400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로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한 절반 정도 됐었을 겁니다. 네. 근데 불과 이 1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더블로 천주교인이 늘고요. 반대로 기독교는 줄었다면서요? 확 줄었지. 뭐 그냥 이 보수 뭐 성족이 흔드는 그 목사들은 그냥 입만 열면 1200만 성도 1200만 성도 네. 그러거든요. 근데 천주교 400만을 합쳐야 1200만이야. 그럼 천주교까지 합해가지고 1200만이라는 얘기인가? 그럼 천주교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죠. 예, 86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그건 10년 전 얘기고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면서요? 심지어는 가장 큰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예장통합이라는 교단도 교인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 신앙심이 쇠퇴했다기보다는 예. 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우선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예. 어느 정도 좀 행편이 피어야 예. 저는 나간다고 봐요. 물론 뭐 과거에 우리가 진짜 못 살았을 때는 기복 신앙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잘 살게 해준다 해가지고 나오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신앙 생활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좀 삶에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날이 갈수록 젊은 층들의 먹고 산다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삶의 고단함이 오히려 종교로의 귀의를 방해하는 그런 저는 요소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대행교회 목사들의 파행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혐오감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결국은 신자가 조금씩이나마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천주교 인구가 500만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준은 2005년 기준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그때 400만이었던 걸로 봤는데, 하여튼. 지금은 더 많아요? 500만? 천주교인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천주교는,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개신교는 너무 적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천주교는 교구 중심 아니겠습니까? 큰 교구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각 성당이 있지만 개신교는 다 그 개교회, 개별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지만은 그 단체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워가 더 세거든요. 네. 그렇듯이 그런 개별교회는 또 거의 한 목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독재, 반민주 이런 문화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건데 반해서 천주교는 집단이 움직이다 보니 집단지성이 또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민감한 시국 현안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운동이 가능한 그런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종교계에서는 이제 천주교가 말하자면
국정원의 불법 부정선거,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종교 지도자일수록 더 엄격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기독교라든지 불교계 지도자들도 이런 식이라면은 이렇게 계속 입만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물론 느낌입니다. 양식이 있으신 우리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는 뭐 이 시국 현안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앞장서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극소수죠. 극소수. 예. 여간 참 이런 시국 현안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이게 저는 이걸 갖고 지금 사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한국 보수 기독교 목사들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어떤 보수 정치, 한국 보수 정치의 개신교적 기원 이런 아, 이름 좋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한국 개신교가 탈정치화돼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거의 한국 개신교의 어떤 뿌리, 기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국 선교사들이 일제하고 결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1907년 그러니까 을사늑약과 경술국지 그 딱 중간에 있는 애가 1907년 아닙니까? 네. 평양 대부흥운동이란 걸 여는데 네. 막 그때는 뭐 전국의 모든 개신교회가 막 부흥에 막 눈물을 흘리고 뭐 무아지경에 드는 그 상황이 교회마다 연출됐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점, 그 국권이 탈취되고 있는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삶의 스트레스는 네 개인이 회귀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을 막 그게 주입을 시켜요. 탈정치하고만. 그렇죠. 그 탈정치화가 뭐 정치에서 중립하고 뭐 정치 논리에서 자유롭고 이게 아니라 독재 권력에 부당한 권력에 결탁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뿌리부터 문제가 있었구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왜 완전히 아니 개신교에서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했었죠 일제 때. 교단 차원에서. 야, 그 어느 교단입니까? 아니 모든 교단이 다 모든 했었어요 그때. 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독재 정권 때 개신교 목사들이 예. 이게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구만. 독재 정권 때 그렇게 그 독재 권력이 결탁했던 것도 예. 이 다 탈정치화의 그 뿌리라니까요. 탈정치화의 결과물이라니까요. 그 박사학위 못 받겠다. 네? 박사학위 못 받겠어. 근데 지금 뭐 제출만 해놓고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예. 박정희 대통령 시대 예. 이게 참 싱크가 잘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도시 빈민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호남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 출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호남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아요. 그렇죠. 도시로 몰려든 호남인들이 뭐 전라도 출신이라고 말을 해. 옛날에는 뭐 때밀이는 전부 다 전라도 사투리 쓰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랬잖아요. 뭐 무슨 조폭은 식모들은 전부 또 전라도 사투리 쓰고 조폭들도 전라도 사투리 쓰고. 차별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그때 전라도 사람들은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답답함, 삶의 스트레스, 암울함 이런 것들을 조용기가 다 이제 끌어와가지고 그것도 탈정치했구만. 그냥 막 부흥에 무아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잊어버리게 만든 거지. 박정희의 독재를 그런 식으로 조용기가 도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문이죠. 개신교단이 일제와 협력해서 예. 부흥회를 통해서 무아지경에 빠뜨리게 해서 일제의 통치로부터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예. 박정희 때는 조영기의 순복음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했구만. 그렇죠. 친일인 다음에 친독재네. 자, 하지만 네. 지금 시대 민주화되고요. 네. 그 시민들이 네. 배울 만큼 배우고 네. 또 아주 그 민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뽑아준 저는 이게 우리 정상적인 국민들이 박근혜를 많이 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난 지난 선거가 기본적으로 부정이었기 때문에 지난 선거 결과에 정당성을 전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난번에 뭐가 수상했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를 다수가 선택했을까? 난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녁 개표율이 60% 넘었을 때부터 계속 지켜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일관되게 51.6% 48%가 한 번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 통계라는 게 크게 가면은
안 변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약간의 변동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동조차 없었다는 건 나 진짜 좀 뭔가 수상해. 그리고 게다가 국정원이 개입했잖아요. 개입했지. 지금 개입했잖아. 아니, 국정원이 댓글만 달았겠냐 이거야. 그렇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의심은 무리하지 않다. 무리하지 않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거 보면서 개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성찰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아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웃었던 것은 뭐냐면은 어제 이제 중요한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얘기 아직은 안 했지만은 어제 그 천주교 행사에 시국 대회에 문재인 의원이 신자 자격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문재인 의원 천주교 신자죠. 신자니까. 의원 자격으로 오면은 온갖 말들이 많을 거니까 천주교 신자 자격으로 이제 참석한다 해가지고 왔는데 인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수녀님들한테도 그냥 환호성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데 내가 웃었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정치자분 한 분이 그 문재인 의원이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뒤에 웃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진우 기자. 물론 지자로 왔겠지만은. 주진우 기자가 저보다는 좀 못하지만 촛불 집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주변에서 어슬렁 하는데 아니 촛불 집회 참석과 관계없이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문재인 의원이 온다면은 기자로서는 당연히 가서 한번 취재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이 주진우 기자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아까 내가 갑자기 웃음이 나가지고 웃었던 거예요.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 촛불 이렇게 계속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때 예전에 광우병 이슈가 됐었던 때 그때도 막 이명박 정권이 뒤늦게 공안 탄압을 막 벌이면서 이 촛불 집회를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광장에서 못 열게. 그때 종교 행사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위헌 판결 나기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집시법 관련해서. 종교 행사는 막을 수 없다 해가지고 천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또 이 불교계에서 그 이명박 장로의 그 종교 차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특히 또 불교도 주류 조계종이 아주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광장에서 집회를 시국미사 혹은 예불이라고 하나요? 불교에서는 그걸 열었던 적이 있죠. 그때 우리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제일 먼저 시국미사를 열었는데 그때 시위대들이 종교를 떠나서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분들이 그 거리 행진을 하면서 들었던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빛은 어둠을 이긴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플래카드를 듣는데 이 성서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하여튼 위기 때마다 종교가 죽지 않고 제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천주교의 신자 수를 늘리는데 저는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가 됐는데 제가 이번 논문을 쓰면서 유영익 교수의 이승만 관련한 아티클을 많이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양반 완전히 이승만 빠예요. 이승만 빠일 수는 있죠. 아니 근데 무슨 역사학자가 말이죠. 이승만 빠가 될 수가 있나요? 난 그걸 참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학자 중에서도 박근혜 빠가 많던데 뭘. 자, 하여간 이런 양반이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이 됐으니 정말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30분 지났는데. 벌써 30분 지났습니까? 얼마 전에 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이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어요. 실제로? 아무래도 수산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과 연관해서. 정홍원 총리도 갔단 말이에요? 네, 같이 갔었어요. 그럼 끝까지 추적해서 음불하러 찾아간 거 아니야, 혹시? 괴담 유포자들. 방사능 오염 불안을 해소하고 상인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갔겠죠. 갔는데,
총리님이십니다. 아유, 총리님, 여기까지 오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윤진숙 장관 보고, 사모님도 나오셨네요. 또 해수부 장관의 존재감이 없었다. 그런 얘기네요. 네, 뭐 그런 의미고, 약간 좀, 수도분하게 생기신 거지. 우리 또 윤진숙 장관께서. 정홍원 총리께서 기분이 나쁠 수도 좀 있겠다. 윤 장관도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물론. 하여간. Of course. 우리 윤 장관님께서 좀 쓸데없이 왜 우수 해수욕장 선정을 철지나 폐장한 적어도 개장까지 한 11개월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미친 밝히셨는지 참 이해는 안 갑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해 줘야 되겠네. 예. 국정원 해체, 박근혜 책임, 특검 도입, 유신부활 저지, 민주노총 경기지부 촛불문화제 의정부에서 열립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소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후 7시에 예. 의정부 행복로. 오늘이군요? 예. 구중앙로 신한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주최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는데 예. 주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비판입니다. 예. 혹시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 예. 의정부에 사시는 조합원들은 뭐 시간 되시면은 한번 나가 보세요. 의정부 중앙로 신한은행 앞이면 뭐 다 아시겠죠? 네. 요즘 중앙로가 행복로로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의정부 중앙로의 신한은행 앞에서 저녁 7시에 촛불 문화제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계신 분들. 행복로라고 바꾼 거 보니까 최근에 바꾸겠다. 미래, 행복, 창조 좋아하는 대통령이 들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서영석 이사께서 신청하신 음악이 있습니다. 네. Love Until the End of End군요. Time. The End군요. 예, Love Until the End of Time. 이게 플라시보 도밍고의 음악으로. 플라시도 도밍고와 예. 모린 맥그번이라고 여자 가수인데요. 두 사람이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내가 지금 이 3만 명 돌파하면은 여성분 한 분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연습을 해서 이 노래를 부르려고 지금 요즘 맹렬히 연습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I love you로 시작됩니다.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조합원들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조합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말이죠. 예. 고맙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Until Love, Love Until the End of Time.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음악 참 좋습니다. 플라시보 도밍고와 누구죠? 모린 맥그번이라고 제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부르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The Morning After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모린 맥그번이라는 가수예요. 예, 모씨. 모씨. 모씨가. 모씨와 풀씨가. 이름이 복잡하면은,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모씨라고. 장가방은 장씨. 예. 차우세스쿠를 차씨라고 했잖아요. 말하기 힘드니까. 스탈린은 서씨입니다. 서씨. 지금 노래 듣는 사이에 참, 이 속보가 나왔네요. 네.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최종 후보로 올라간 미국 보잉사의 사일런트 이글. 이게 선정되지 못하고 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때마침 내일 또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예. 여기서 이 얘기 아주 잘 설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이런 논평을 기대하지는 마시고. 우리 뭐 압니까? 예. 내일 아침 시간대에 좀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겠네. 굉장히 사실은 이 보잉사가 아무래도 이게 기종이 후졌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어요. F-15 사일런트 이글인데요. 전용 명칭이 SE가 사일런트 이글이라는 건데
이게 F-15는 이미 만들어진 지가 몇십 년 지난 기종입니다. 예. 이걸 조금 더 때 빼고 강내가지고 사일런트 이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번에 선정이 되면은 최소한 10년은 가야 되는 전투기거든요. 예. 제가 듣기로는 뭐 몇십 년 된 F-15가 개발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이미 고물창고에 넣을 걸 좀 손 좀 봐가지고 이걸 차세대 전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여기다가 이런 걸 팔아? 한국에다가 아주 그냥 우리가 만만해서 뭐 지난번에 제가 그때 아침 시간 땜빵할 때 그 김성전 씨라고 예. 예비 공군 중령 얘기 그때 또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미제 무기만 쓰다가 도저히 미제로는 안 될 상황이 봉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미제를 쓰고 싶어 하는 공군들의 타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F-35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은 전투기니까 예.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F-15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뭐 그때 그 김성전 예비 공군 중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로파이터로 한다고 해서 예. 우리 지금 무기 체제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건데 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이 아니죠, 그게. 그렇죠. 예. 그게 유로파이터는 유럽연합에서 공동으로 만든 전투기입니다. 유로파이터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차세대 전투기로 간다면은 당연히 유로파이터로 가는 게 맞는데 결국은 공군의 타성이 혹은 보잉의 로비가 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뭐 부결돼버렸으면은 다시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F-15 SE 사이런트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예. 그럼 결국 F-35와 유로파이터가 대결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갈 건데 예. 유로파이터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F-35는 물건이 없는 상태예요. 네.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 아니 이제 앞으로 만들겠다는 가지고서 해놓은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선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뭐 보니까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이 미뤄지게 되면은 당장 퇴역 예정인 노후 기종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2019년이면 전투기 한 100대가 빈다. 부족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좋아하겠네. 큰일 났다. 근데 반면에 또 이 평통사라고 하죠. 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분들 같은 경우 뭐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또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다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었는데 자 내일 진짜 안보에서 진짜 논평을 들으시죠. 진짜 논평을 듣고 오늘 저희한테 들어봐야 하죠. 예. 저희들한테 논평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 모릅니다. 잘. 예. 아니 저기 군생활 어디서 하셨죠? 우리 예? 서영석 이사께서는 뭐래요? 군생활. 저는 방공포병이었습니다. 아. 비행기 잡는. 비행기 잡는. 그거 좀 아시겠네 그러면. 조금 알죠. 예. 뭐 저는 아까 비행기 잡아보셨어요? 연습만 딜다 했죠. 근데 무지하게 어렵다고 하던데 포병이. 아니 이제 포병은 그 야전 포병은 예. 좀 어렵고 방공 포병은 쉬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방공 체계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나눠지는데 네. 고고도와 중고도는 미사일로 합니다. 음. 그 고고도는 과거에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미사일을 썼는데요. 그게 뭐 그것도 수십 년 된 거예요. 지금은 뭘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고. 네. 뭐 중고도에서는 호크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또 미제죠. 그다음에 저고도에서는 이제 발칸포를 썼어요. 제가 발칸 포병이었는데 작전병이 있기 때문에 실제 포를 뭐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이 서울 시내 예. 예, 특히 그때 지금은 이제 북한 위협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으로 보면 80분의 1밖에 안 되고 예. 군사비가 연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저런 나라 뭘 겁내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제 대북 위협이 희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가 78년도에서 80년도까지 했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 군사력이 우리를 압도한다 뭐 이런 시기일 때예요. 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겁냈던 게 미국 이제 북한은 그 특수군이 있어요. 특수 8군단이라고. 네. 그래서 그 특수군을 AN2기 혹은 AN24기를 통해서 저고도로 침투시켜 가지고 후방을 교란시킨다. 쉽게 얘기해서 저쪽에 평택 가가지고 미군 기지를 때려 부신다든지. 네. 이제 그걸 제일 서울은 아니고. 네, 겁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AN2나 AN24는 뭐 워낙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게 레이더로 잘 포착도 안 돼요. 아. 그래서 근데 그런 저고도로 날아오는 길목에 발칸포를 배치를 해놓고 발칸포 자체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고도로 침투하는 항공기를 요격하는 임무를 맡은 게 바로 발칸포병이었는데 제가 바로 그 발칸포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 군 생활을 좀 얘기하자면은
과적 차량 단속으로부터 동호대교를 보호하는 공익했구나 공익. 공익근무요. 공익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근이라고 해주시죠. 공근입니까? 공군이 아니라 공근. 공익근무요원에서. 공익근무. 거의 최종 오바로 혹시 면제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사실 그런 셈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때 진짜 군대 가려고 네. 살을 뺐었습니다. 그런데도 군대 간 불구하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익근무요원 갔다 왔죠. 아니 그게 말이에요. 네.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병력 자원이 입대를 하면은 두 군데서 훈련을 받습니다. 논산으로 거의 대부분 모이는데 네. 논산 훈련소가 있고 그리고 각 사단에 예비 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비 사단에 신병 훈련소를 만들어 가지고 예비 사단으로 입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요. 네. 근데 이 신병들을 위한 침상이라든지 각종 장비가 표준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키가 아주 크다든지 체중이 매우 많이 나간다든지 하면은 그게 장비 직업을 따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럴 경우에 아예 안 뽑습니다. 뭘 그 사람들 위해서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키가 매우 크다든지 체중이 매우 오버되면은 뭘 훈련받기에도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데 면제 안 시키고 공익 근무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애국한 겁니다. 당연하죠. 네. 심지어 10월 말이면 또 셋째가 나옵니다. 네. 셋째를 또 낳아서 이 저출산 시대 오. 또 애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저를 말이죠. 오늘 재판정에 세운 이 정권의 탄압. 부디 지읒 까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그 고법 재판. 오늘 이제 항소심 공판이 1차 열렸죠? 공판이 있었습니다. 방송 5분 전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는 안 돌아가지고 혼자 방송해야 되느냐 하고 야 드디어 보냈나 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니 XX 하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감옥 가면은 도대체 이 나라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드디어 보냈으면 좋긴 좋은데 방송 어떻게 해라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송 5분 전에 문을 뺐딱 열면서 놀랐지 하면서 들어왔어요. 놀랐지가 아니라 당황하셨죠? 당황하셨죠? 호객님 당황하셨죠? 이러면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너무 지금 쓸데없는 얘기로 벌써 44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본론을 드디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최동욱 총장. 검찰총장 이야기인데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소송을 냈어요. 민사소송. 아니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지금 최동욱 총장은 자기 직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네. 또 이 조선일보의 그 어떤 행태를 보면 괘씸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아니 정정보도 소송이 뭐냐. 예전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어마어마한 명예훼손. 네. 또 거액의 배상 이런 걸 걸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최동욱 총장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려고 했던 이유는 예. 그 민사로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네. 행사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예. 결국 그 수사를 검찰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검찰총장이 소송을 냈는데 그 일을 검찰이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 참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최동욱 총장은 가장 부담이 적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거고, 아마 이걸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은 본인이 사표를 던졌는데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사표가 수리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민행사 소송으로, 도 동시에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는 그 거액의 소송을 그 민사 배상 이걸 요구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이제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최동욱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뭐 그 사람 머리에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장 부담이 적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고 예. 이제 사표를 내고 자인으로 돌아가면은 제대로 칼을 뽑겠다. 그때 민행소송을 내겠다. 아마 그런 수순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액션을 안 취할 수가 없으니까 총장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가장 부담이 적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부터 시작을 한 건데 예. 지금 이제 사표를 냈는데 사표가 수리됐으면은 연이어서 민행사 소송으로 갔겠죠. 그때 지금 수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결국은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선일보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소송
일단 임하게 된다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야말로 최동욱 총장이 우주인 4차원이어서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예. 그 정도의 그야말로 막장 저질이 아니라면은 예. 오늘 그 한 40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예. 그 소장에 따르면은 최동욱 총장이 정말로 혼의 자식이 아니라는 그런 확실한 자신이 없다면은 내기 어려운 그런 소장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자, 이제 소장을 오늘 분석하셨군요. 네. 예. 내가 즉 최동욱 내가 10여 년간 Y씨와 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도 내용의 근거로서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사실 확인 결과 최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의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 또한 없다. 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 그리고 크기로 게재해달라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천만 원씩 지급하라 라고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시간이 걸리고. 1심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1심, 2심, 아니, 이제 3심. 신속 재판을 하기 때문에. 네.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30까지 가는데. 자, 그렇다면은, 네. 민사에서는 진위를 따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진짜 혼의 아들인지 아닌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복잡해졌는데요. 예. 그게 행사 소송을 먼저 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이 아니다. 예. 라고 이제 행사 소송을 내면은 예. 검찰이 조사를 하죠. 예. 조사를 해서 우선 고소인인 최동욱 총장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고소장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 그리고 보도 기자부터 시작해서 쭉 부르고 이렇게 해서 행사적인 책임 문제를 먼저 묻고 예. 행사 판결이 날 시점이 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게 수순인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최동욱 총장은 좀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에 예.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저것 아닙니까? 유전자 검사죠. 예. 유전자 검사하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진짜냐 아니냐.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유전자 검사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콧대 하나만 떼도 돼요. 네. 눈썹 하나만 떼도 손톱만 하나 떼도 이게 유전자 검사가 되고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 30시간도 채 안 걸리고 결과 나오는데 딱 하루면 됩니다. 12만 원 들고. 예. 예. 개인은. 예. 예. 그러니 결국은 개인이죠. 아니 뭐 최동욱 총장은 검찰총장이라고 더 받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아니 그때 뭐가 있었는데 예. 하여튼 헷갈립니다. 자꾸 그렇게 추궁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제 그 유전자 검사가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오늘 그 최동욱 총장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예. 그 대리인을 통해서 밝힌 자신의 입장을 네. 통해서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한 뒤에 네. 그 임모 씨 Y 예인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소장 내용 보도에 따른 거죠. 내가 소장을 본 건 아니니까. 예. 보면은 진짜 최 총장이 어느 정도 무죄하다는 그런 자기 확신이 없으면 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내용이. 지금 상황이 또 판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은 일치의 그 거짓말도 정말 어마어마한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이 또 가장 분명한 사실은 예. 최동욱 총장은 그 아이가 이 여자 여인 Y 씨라고 했나요? 예.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한번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네. 좀 나름대로 또 알려진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법을 좀 아는 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쁜 짓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뭐 고소로까지 이어졌어요. 네. 근데 그 상대 측, 그러니까 자신을 고소한 그쪽에서 증거를 가져왔는데,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데 자기하고 비슷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는 그런 채증을 해왔던 거지. 이거 보면서 이분 판단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진실이 이길 것이다. 끝까지 싸우면 된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거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겠다. 라고 판단하고는 그 양반이 거기서 그야말로 시체말로 백기를 든 거죠. 그러더니 하지도 않은 일인데 했다고 얘기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무슨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난 요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최동욱 총장 건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니까. 제가 아침에 어디 잠깐 지나가다가 TV를 봤는데 그 동아일보 종편이었어요. 네. 어디 연예인 같은 애들이 아주 화려한 세트 위에서 최동욱 총장 혼외아들 갖고 지들끼리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더라고. 네. 남의 가정사를 갖고 이게 완전히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구나. 최동욱 총장은 네. 결코 만만하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의 지금 이 멘탈과 자세는 이 보통이 아니다. 그렇죠.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최동욱 총장이 하는 게 거짓말이라면은 이 역시 보통이 아닌 건 맞죠. 보통이 아니죠. 근데 보통이 아닌 건 하여튼 맞는데. 이제 오늘 그 소장을 보면요, 네. 최 총장이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일보의 명성이나 브랜드 가치 등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은 거기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뭐 사실이긴 하죠. 예. 똑똑한 사람들은 안 믿죠. 특히 혼외자 등과 같은 스캔들 기사는 한번 의심이 제기되면은 나중에 보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최동욱 총장이? 예, 예. 이야, 이 양반 정말.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보도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이제 최 총장이 아주 그냥 쪼목쪼목 따졌어요. 예. 원고의 지인들이 원고라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예. 원고와 Y 씨가 잘 아는 관계였다고 말한 사실, 즉 최동욱 총장을 아는 사람들이 최동욱과 그 Y 여인하고 참 잘 아는 관계다라고 말했던 사실, 그리고 그 아동이 다니던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을 최동욱으로 기재한 것을 보았다라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친구들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 총장이 조선일보를 보고 군근하고 제시한 게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또. 그래서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免기 어렵다. 실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말이죠. 네. 어디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어디로부터 정보를 네, 얻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정보를 그대로 다 신문에 까자니. 그러면 또 그쪽하고 우리가 네트워킹이 됐다는 걸 또 팩이라에 또. 혼외정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게 또 만천하에 또 드러내는 꼴이고. 그러니 또 결국에는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한 그 간부가 쓴 칼럼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칼럼을 보니까 말이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기자들이 다 발로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로 뛰었는데 왜 이게 최동욱 총장 항변은 일리가 있어요. 왜 자기한테 확인을 안 했냐 이거야. 그렇지. 전혀 확인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 총장은 이번 소장에서도 그 Y씨, 문제의 Y씨 관계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예. 혼외 관계는 물론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부적절한 관계를 안 가졌으니까 혼외 자녀도 있을 수가 없다. 부산 동부지청의 근무 시절 그 여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손님과 업주 이외의 특별한 관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검찰 고위 간부 입장에서는요, 조그만 이상한 소문이 나도 치명적이거든요. 게다가 또 최동욱 총장이 누구냐면은 특수수사, 특수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수통이라는 거는 주로 강력범죄.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또 최동욱 총장이 상대했던 사람들 보면은 전두환, CJ, SK 회장 일가,
이런 쪽이란 말이죠. 네. 아니 그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러니까. 행여라도 책 잡힐 일이라면은 최동욱 죽이는 거 걔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최동욱한테 뭐 당한 것이 없어도 잠재적 위협 세력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짓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오늘 해명이 보면은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요. 예. 검찰 고위 간부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상한 소문이 나도 치명적이다. 그 Y씨와 혼외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혼외자를 낳았다면은 예. 오히려 거꾸로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들과 함께 그 Y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내가 갔겠느냐. 그게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간 거지. 실제로 내 애를 놓은 여자라면은 숨기려고 하지. 그게 갔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학교 기록에 아빠로 최동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오히려 그 애가 내 혼외 자녀가 아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만약에 그 시점으로 딱 맞아요. 그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은 최동욱 총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던 때였습니다. 만일 아동이 실제 혼외자라면은 인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학교 기록에다가 굳이 내 이름을 기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애 친구가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애 입장에서 그 결국은 내가 최 총장이 우리 아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애가 사실은 혼외 자식이라는 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 자랑을 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그런지요. 알리바이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정말 그 조선일보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조선일보 간부의 칼럼이라고 했는데, 이 9월 18일 수요일자 네. 김창균 칼럼 기억하십니까? 네. 김창균. 네. 4월에 이런 칼럼을 썼었죠. 아니 댓글 몇 개 갖고 댓글 몇 개 갖고 그러느냐. 뭐 또 그런 칼럼을 썼던 사람입니까? 그런 칼럼을 썼던 이런 결국 나중에 댓글 몇 개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 또 드러났죠. 댓글이 뭐야 아주 그냥 아주 무대기로 했지. 근데 당시에 드러났던 것, 네. 드러난 단면만 갖고 이거 갖고 게다가 또 포털도 아니고 유명한 사이트도 아니고 뽐뿌니 오윤이 이런 데가 가지고 한 것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칼럼을 썼던 좀 제가 봤을 때 딱한 양반입니다. 자, 이 양반이 이 최동욱 총장 혼외 아들 보도건과 관련해서 자사 조선일보를 어떻게 두둔하느냐 그 칼럼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의 출국 날짜 및 학적부 기록을 보도한 것은 정보 당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필자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 부분이 찜찜하고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알아봤다. 취재 기자들에게 확인해 봤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혼외 아들 주변 취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였다. 아니 어떻게 그걸 확보하냐 이거야. 발로 뛰어서. 해킹을 했나? 이번 보도는 세간의 의혹처럼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사이에 고공플레이가 아니라 고공플레이. 이 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말하자면 안 보이는 데서 위에서 사장이 취재한다든지 그런 건 얘기죠. 그렇죠. 사장이 정권 고위층과 만나가지고 그런 고급 정보를 받았다. 이런 식의. 고공플레이가 아니다 이 얘기겠지. 고공플레이가 아니라 취재 기자들이 몇 주일 동안 구석구석 파헤친 보병전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면서 정권과 정보 뒷거래를 했다면 오늘의 조선일보가 있을 수 없다. 그래. 정말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참 딱한 양반이에요. 최 총장이 네. 바로 그런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가 언론 보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예. 조선일보는 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어르면서 조선일보가 일반 언론 보도의 원칙과 이전에 조선일보가 스스로 밝혔던 언론 보도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것을 제대로 준수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도 내게 혼외자를 낳은 것인지 여부를 사실로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밝혀졌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아, 밝혀졌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 일본어가 아니죠? 그렇게 밝혀졌다고 나왔습니다. 밝혀졌다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뒤에 말 바꿨죠. 예.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보도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조선일보는 내게 사실관계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물론 자기에게는 물론 그 Y씨에게도 일체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신문윤리실천 요강에 반한 것이다. 아, 지금 이 멘트는요. 예. 저도 뭐 언론사에서 이제 간부 일도 해보고 언론중재위원회 다니면서 막 하여간 중재 요청한 사람들과도 맞닥뜨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정교한 법률적 표현입니다. 이거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 그리고 칼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고 장자연 신문건 네. 그리고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 확인 소송 등에 대한 조선일보의 칼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장자연 신문건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리스트로 인해서 입증되지 않은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라는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 칼럼이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근거 없는 리스트로 인해 입증되지 않은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또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선일보가 칼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만희 장관 관련 사안에서도 그때 뭐 유명한 그 박정원 부국장의 칼럼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 사생활의 문제가 그 사람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 이슈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예. 라고 언급한 칼럼을 제시하면서 조선일보가 스스로의 보도 원칙을 스스로 파기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정말 올바른 지적이죠. 예.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2009년 4월 13일에 썼던 그 칼럼 내용이 지금 저희 국민TV 뉴스에 올라와 있는데 예. 우리 최동욱 총장이 그것도 한번 인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고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당시 이제 장자연 사건이 막 있었을 때였죠. 김대중 고문 어느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그 직책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영향력 앞에 무력한 사람을 농락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엄중한 벌을 받거나 사안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화로 전혀 근거 없는 모략과 모함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이런 그러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매장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이게 완전히 외통수지. 부메랑이 된 겁니다. 그게 참 진짜 궁금하네요. 윤주자 검사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진짜 이사님. 네. 만에 하나. 네. 최동욱 총장 말이 맞고 조선일보가 완전히 현무를 켜서 유전자 검사 결과 아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뻔뻔스럽게 살아남은 뻔뻔스럽겠죠. 조선일보의 대응은 제가 봐도 미리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그 유전자 검사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야? 허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유전자 검사라고 100% 사실은 아니다. 예. 그리고 왜 그동안 그러면은 이렇게 최동욱은 대응하지 않았는가? 뭔가 수상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또 나올 거야 틀림없이. 사과 절대 친일 행적도 사과 안 했던 조선일보 아닙니까? 명백한 지금도 뒤지면 다 나오는 천황폐하 만세. 웃기는 이야기인데 사실 확인은 전혀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트위터에 최동욱 총장이 13년 전에 정관 수술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퍼지고 있답니다. 그건 저희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도 조선일보는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정관 수술을 했어도. 그래도 임신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불륜을 더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식의 또 얘기. 그렇죠. 불륜은 불륜이고 뭐 혼외 자녀 문제는 혼외 혼외 자녀 자녀 문제다.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만들어낼 거야. 틀림없어. 조선일보는 뭐 절대 후화무치하게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언론사를 갖고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갑질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후한무치하게 후드리 패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은근슬쩍 버무리는 예, 그런 경향이 매우 농후하죠. 예. 결국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가 만약 이번에 틀린 것이라면은 그런 보도에 대해서 응징은 새로운 언론이 조선일보다도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이강경 면에서 압도할 때 정확하게 응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 성원해 주셔야 되고요. 조합원 가입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 맞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정부가 감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가 정확하게는 법무부가 지금 감찰 중인데 뭐 감찰해서 잘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공식 감찰은 아닐 겁니다. 사전조사만 하고 있지. 감찰을 하려면요. 사전조사도요. 네. 아니 감찰하자 말자 이런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예비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장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려면은 아마도 법무부에 감찰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만약 지금 조사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 예비조사이고요. 설사 최동욱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안 받아들인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의 시선마저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 국정원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검찰 내부의 특수통과 공안통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 당시 윤석열 팀장 말하자면은 그 여주지청장인가 그렇죠. 윤석열 팀장이 이분이 바로 국정원 수사 책임자입니다. 윤석열 팀장이 특수통이어서 특수통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시기였다. 이에 TK 출신의 공안통 검사들이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공안통들이 민정과 접촉하여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정 측에 여러 소스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무시하기 힘들다. 라면서 청와대는 문제의 혼의 아들 보도가 나간 후에야 법무부를 통한 적법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민정측 관계자들은 이와 배치되는 증언을 해서 눈길을 끈다. 청와대 민정 라인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민정이 지난달부터 최 총장과 그 임씨 사이에 자금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으나 12일 둘 사이에 자금이 간 흔적이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그것 때문에 청와대 분위기가 어두워진 것으로 안다. 아니 그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건 이제 뭐 관계자 아니 아무리 그 검찰총장이라도 근데 이제 관계자 얘기니까 그것도 이모 씨의 계좌를 뒤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이건 민간인을 왜 뒤져? 아니 이제 최 총장만 뒤지면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3자를 통해서 넘어간까지 뒤지려면은 임 씨의 계좌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는 게 그게 최 총장에 대해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계속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으니까 그때 이제 사표를 안 냈어요. 사표를 계속 안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감찰 지시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최 총장은 감찰 지시까지 이런다면 검찰총장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 총장이 감찰 때문에 불러왔다 갔다 하면은 검사들 차기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사표 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표 내기 전이었습니다. 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조선일보하고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선일보류의 한 신문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니 그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 썼어요.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사표 낸 거 보면은 뭔가가 있었어. 낸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갖게끔. 그렇게 했겠죠. 뉘앙스를 느끼게끔. 근데 그 이전에 사설에서 그러면은 사표를 안 내면은 당신 최 총장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당할 뭐 용의가 있는 것이냐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하자면은 검찰이나 이제 청와대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요신문 보니까 나온 얘기를 보니까 실제로 한 모양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 보도 중에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임 씨가 좋은 아파트로 갔다 이거야.
예? 네. 좋은 아파트로 갔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의심스럽다라는 토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 최 총장이 임 씨한테 돈을 줬다.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계좌 추적에 탈탈 틀면 다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청와대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진짜 뭐 계좌 추적을 하고 신상을 틀었다면요. 이건 진짜 범죄 행위입니다. 예.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여자 문제는 박정희도 조사만 했지 실제 써먹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역풍이 아주 크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역풍 단순히 조선일보야 뭐 민간 기업이니까 뻔뻔하게 나오면 독자 하나 떨어지지. 예. 다른 그리고 최동욱 총장이 민행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예. 처벌받아봤자죠. 예. 뭐 벌금을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나 하겠어요. 뭐 100억을 하겠어요. 1000억을 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큰 타격은 없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혼의 아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청와대가 최동욱이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을 부렸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박근혜 정권에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갈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타격으로 느끼지 않으면 또 막 그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이게 사실 정국이긴 사람들이 몇 명 합니다만. 나오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 이게 요즘 촛불이 뭐 한 3만 명, 5만 명 돌파다가 2만 명 정도로 또 약간 줄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또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은 박근혜 지지율도 팍팍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나오는 사람 숫자도 확 달라집니다. 예. 이게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이게 조선일보 보도가 영향이 있다니까.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꽤 국정원 불법 부정 대선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수그러진 것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석기 내라는 뭐 효과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석기 내라는 뭐야. 뭐 이제 재판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흐르겠지만. 오늘 수원지법에 가서 이제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또 기소가 되는 날이었나 봐요. 이석기? 예. 그럼 뭐 입구 가 보니까 통합진보당에서 나온 분들 같은데 뭐 이석기 석방하라 뭐 이렇게 그 앞에서 시위를 하더군요. 예. 뭐 여하간 여하튼 그 뭐 이석기 사건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예. 이 사건은 이제 최동욱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고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 안 됐으니까 예.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영향이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최동욱 총장은 인망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쉽게 이게 권력이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신청곡 없으세요? 아, 여기 우리 청취자분이 낸 신청곡이 있는데 그거 한번 틀어주시죠. 팝 말고. 네? 팝은 말고. 팝 음악 신청하셨잖아요. 아니 뭐 영화 영문으로 된 거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예. 그래요? 예. 그럼 좋은 거 하나 신청해 볼까요? 예.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아니 그 말고. 영어로 된 거 말고. 한글로. 한글로 된 거. 서버에 있는 노래를 틀어야 되니까.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글로 된 노래 하면은 예.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맨발의 청춘. 있습니까? 맨발의 청춘. 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위키리가 불렀나? 옛날 노래인데. 트위스트 김. 트위스트 김. 네. 알겠습니다. 자, 트위스트 김의 맨발의 청춘 노래가 좀 짧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트위스트 김이 트위스트 김이죠? 그 유명한. 유명한 트위스트 김 맞습니다. 김한섭 씨. 네. 이 양반이 송승헌 씨가 내 혼외 자녀다라고 한번 이야기했었다가 그때 그래요? 고소를 당하고 사과를 해서 결국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에 세상을 떠났군요. 이분이. 네. 예. 그래요. 트위스트 김의 맨발의 청춘을 함께 요즘 들어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노래죠. 네. 예.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노래였습니다. 예. 보니까 뭐 오빠는 잘 있단다. 예. 가을 사랑. 이런 거 신청곡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할 걸 그랬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석 기사님의 안목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니, 뭐, 우리 농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인기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그때는 그게 60년대는 먹히던 그 컨셉이거든. 맨발의 청춘이 말이야. 부잣집 딸하고 연애해가지고. 아니, 요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근데 하여튼 그건 이제 영원한 가난뱅이 남자와 부잣집 딸의 로맨스라는 것은 우리나라 드라마의 뭐 영원한 소재 아닙니까? 맨발의 청춘을 부른 가수 중에 터보도 있는데. 아, 터보도 있습니다. 터보 노래를 틀 줄 알았는데 트위스트 김 노래일 줄은 몰랐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예비 조합원이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조합원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4,000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출자금 납부를 깜빡하신 거 아니신가요? 1좌당 5만원.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제 카드 결제도 되는데 이것도 모르셨죠?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해주시거나 계좌 이체해주시면 바로 예비자를 떼어드립니다. 저 예비 조합원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길 완전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이 공약은 힘든 거고요. 모든 노인한테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현행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장애인에게 현재 값의 2배를 지급한다. 예. 그리고 그 방법은 현행의 기체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법 개정을 2013년도에 알겠습니다. 추진해서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그 적용 시기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시행토록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요 좀 복잡해요.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아하. 그리고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아니면은 국가 부채로 넘어가는데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아직은 우리 감내할 수 있는 정도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보면은 국가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면서 노인을 상대로 한 그런 공약 뒤집었습니다. 근데 참 진짜 이 황우여 씨도 진짜 후한무치하네요. 예. 아니 그 아까 얘기한 걸 보니까 새누리당의 공약집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예. 새누리당의 공약집에 나오는 걸 보면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한다. 현재 10만 원 주니까 20만 원 준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 준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 진짜 군머리가 찌개가지고 도대체 무슨 대가를 갖고 있길래 저런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하는지 정말 진짜 정말 깨네요. 아니 자기들이 말이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어요.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 내에서 그 본부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선 지나고 나서 자기 입으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이명박 아닙니까? 당간판 바꾼다고 그 DNA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화장실 나와서 이게 말이 달라지는 이런 정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대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럴 분들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지금 부정선거 단면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개표 부정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새누리당을 피할 건 없고. 아니 이거 공약집에도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황우여가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게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한다. 현재 2배는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 어르신이 아닌 분도 있고 나이만 처먹고 어른이 아닌 인간도 있다. 이런 전제가 아니고서는 이 황우여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이게. 모든 어르신에게 준다는 얘기는 이게 2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었잖아요. 도입 즉시 62세 모든 어르신과 중진자에게 현재 2배를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 이 대가리가 진짜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뻔히 한 약속도 반값 등록금 약속해놓고는 자기 입으로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반값이 아니라 부담을 반으로 줄어드린다. 이거 완전히 이게 초삼모사 아니고서는 국민을 원숭이로 알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그런 국민들 레토릭입니까? 아니 여당 대표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앞말과 뒷말을 이꼴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앞말과 뒷말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그 문제의 양자 대결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그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경찰에서 국정원 댓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엉터리 발표를 합니다. 바로 그 12월 16일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재인 후보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얘기대로 된 거예요. 그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그거 한번 좀 직접 들어보고 우리 얘기 나눌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후보의 질문과 박근혜 후보의 답변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노인 빈곤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3배를 높이겠다. 그렇게 3배야. 공약을 했었거든요. 100만 원이라고 그러나 하지. 지난 우리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푼도 안 올려서 또.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천정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한 2배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그것을 국민연금 체제에 아주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더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 연금으로 해서 어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더 보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완벽한 그런 그 노인 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거고 꼭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뭐 좀 주장을 하고 그래도 또 잘 안 됐습니다. 여기서? 네.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참 이 선거의 기술을 발견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 말이 잘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하고 자기를 완전히 차별화하는 거예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말하자면은 정권 교체 의미도 살린 거야. 근데 이제 이 토론에서는 말을 베베베 꼬가지고 난 뭐 박근혜 대통령 후보죠. 그때는 후보죠. 후보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수첩. 근데 그때 유시민은 정확하게 짚었어요. 국민연금하고 포함시킨다. 그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 얘기는 좀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나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벙커원에서 그 지적을 했었는데 나도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배배 꼬아서 얘기하고 이때도 이미 박근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근데 유시민은 간파를 했어.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도 파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2월 8일. 광화문 유세 도중에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연금을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월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은 자기 연금을 받는 거 뺀
나머지 돈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20만 원 맞추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말하자면은 그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예. 차등 지급하겠다는 그 핵심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인데요. 예.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데 쉽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 라디오 비평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아주 귀에 확 들어오더군요. 네.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그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직장과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요. 자기가 절반 내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가지고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내게 됩니다. 내가 이제 국민TV 직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국민연금 가입하기 싫어. 그래도 안 됩니다. 국민TV 다니는 이상 당연 국민TV뿐만 가입이죠. 아니라 이 직장에 다니는 이상 이거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가입자가 되죠. 그리고 아마도 옛날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50대 50입니다. 내가 5만 원 부담하면 회사에서 5만 원을 부담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월 10만 원씩 내는 이런 구조죠. 그게 이제 이른바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임의 가입을 하게 되는데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돈을 내고 그리고 65세 이상부터 낸 돈에 맞춰가지고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8세쯤 되고 임의 가입을 했어요. 그 월 5만 원씩 내가 내 형편밖에 안 돼서 내는 거야. 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65세 되면은 매월 15만 원씩 국민연금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월 15만 원씩 이제 국민연금을 네. 통해서 받는 거죠. 얘기죠. 국민연금 급여를 이제 받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예. 박근혜 안에 따르면은 예. 내가 65세 이상이 되시면 노인 아닙니까? 네. 그럼 월 20만 원씩 모든 노인에게 준다며 네.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받는데 국민연금에서 15만 원을 받는 거 빼고 주는 거예요. 그럼 5만 원만 5만 원만 주는 거야. 자, 그리 되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민주당 안은 여기서 잠깐 민주당 안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은 민주당 안은 국민연금하고 무관하게 20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거는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가지고 국민연금하고 연동을 시키면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 의욕을 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인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따지면 내가 국민연금을 15만 원을 받더라도 네.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35만 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하지. 그렇죠. 그러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네. 국민연금이 이제 조건이 좋아요. 네. 자, 그런데 국민연금 매달 5만 원씩 내가지고 내가 65세부터 국민연금에서 15만 원을 받으니까 기초노령연금을 15만 원을 까고 5만 원밖에 안 준다? 그래? 그럼 국민연금 가입 안 하면 됐잖아. 그렇잖아요. 네.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면은 내 65세 되면 돈 한 푼도 안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20만 원 받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매달 5만 원씩 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가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탈퇴를 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은 부실화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열심히 국민연금 불어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나중에 국민연금 다 망해버리면은 이거 뭐 회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거예요. 예. 가난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5만 원씩 내고 15만 원 받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20대, 30대, 40대의 직장인들은 자, 내 국민연금을 많이 내잖아요. 지금 이미 내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 나는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20만 원 이상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노령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60세 이상이 됐는데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물론 국민연금을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사람은 20만 원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계속 하겠죠. 예. 그러나 20만 원 언저리에 존재하는 가난한 노인들 예.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대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국민연금 자체를 이거는 위협하는 제도예요. 오늘 그 비슷한 이야기를 강기정 의원이 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게 뭘 잘 모르는 사람들, 디테일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 눈속임, 귀속임하기 딱 좋게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합치면은 이 훨씬 효과가 이게 돈이 적게 듭니다. 사실 적게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사람들이 바보여서 내가 국민연금도 내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래 내 국민연금 15만 원씩 받으니까 15만 원 까고 5만 원 받는 걸 만족한다면은
만족한다면은 그 얘기에 맞는데 예.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미쳤다고 원래 5만 원씩 부어 이거 국민연금 한 푼도 안 받아도 어차피 내는 능력이 적어가지고 예. 월 2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혹은 20만 원 이상을 받아도 23만 원, 25만 원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선거 기술상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딱 그 혜택을 설명하는 것도 기술이죠. 여러분 어른들 다 20만 원씩 드립니다. 얼마나 귀에 쏙 들어와요. 근데 막 지금 황우여가 말하는 식으로 선거 때 뭐 기초노령연금이니 국민연금이니 막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야 싶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2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근데 실제로 한 건데 노인네들이 거기에 많이 속아서 표를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우리 손병희 씨는 그런 얘기 하더군요. 20만 원 때문에 박근혜를 준 사람이 과연 있겠냐. 그런 게 사실이라면은 너무 서글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손병희 씨가. 이거 손병희 씨는 노인이 아니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낭만적인 양반이라 그런 거야. 노인정 가보세요. 노인정 가보면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노인이면요. 거기서 귀족이에요. 귀족.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그 유시민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그 1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다 모두가 10만 원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차등 지급합니다. 그것도. 예. 그래서 그래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10만 원까지 받는데 그 10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노인네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우리게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30대, 40대, 50대 초반의 마인드로 재단하면 안 돼요. 예.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70대, 80대로 올라갈수록 10만 원, 20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이제 형편이 좋아가지고 그 은퇴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 뭐 각종 연금을 갖다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10만 원 받아나 20만 원 받아나 그게 그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람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빈곤 노인층에게는 이게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면도 있겠죠. 애매했던 그런 노인들도 확실하게 새누리당 표로 갈 수 있도록 만든 그 공약이 바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 그거 보니까 한겨레신문 보니까 하나 있어서 예. 소개 꼭 해줘야 되겠는데 예. 우리 김용민 PD하고도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노근 씨. 이노근. 이 사람이 그때 트위터에 이게 12월 13일이에요. 딱 증거가 딱 드러나는 거야. 국회의원 이노근입니다. 오늘 공릉동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하여 박근혜 후보 지지운동을 했습니다. 네. 이미 노인들께서는 박근혜를 찍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도 알고 계셨습니다. 야, 박근혜 대통령 각하 큰일 났어요. 다 알고 있대. 어? 이노건이가 다 일러줬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2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예. 자, 그 모든 어르신에게 이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뭐 오전에 그런 청취자가 있으셨던 모양이죠. 네. 선거 치르기 전에는 어르신이고 선거 후에는 노인네가 된다. 새누리당 눈에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하셨네요.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하시죠. 아이고 목이 아프다. 물 좀 먹어야 되겠다. 어쨌든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 청취자 홍유리 님이 당시 그 벙커에 계셨대요. 하필 그때 또 유시민 전 장관이 또 우리 벙커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함께 그 토론회 지켜보고 끝난 다음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 무대 위에 모셔가지고 촌평을 들었었을 때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자, 그때. 나 기억도 안 나. 그 뭐 무슨 얘기하냐? 갑자기 우주인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참 그 지난 토론회를 잠깐 보면서 너무나 암담해지는 게 뭐냐면은 그때 토론회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깔깔대고 웃었습니까?
박근혜 저 말 실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차질이 안 되는 소양이 사람이지. 없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아니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 소양이 없는 거고 지난번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 발의한 법안 수도 뭐 그냥 현격하게 떨어지고 거기서 이미 다 입증이 된 건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뭐 참 한심하죠.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뭐 이 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이라도 만난다면은 과연 아니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뭐 그 대의민주주의에서 뽑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국민들을 수준을 갖다가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됐다면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문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서 보듯이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대통령 될 것 같지 않은 게 문제죠.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그 뭐 대선 불복, 무슨 대선 불복이 무슨 뭐 정가의 보도도 아니고 말이야.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불복 하는데. 아니, 대선 불복 못할 게 뭐가 있어. 정상적으로 잘 뽑힌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복하는 게 대선 불복이지. 이거는 부정선거로 만약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은. 4.19 혁명이 불복이에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자꾸 그 불복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정말 웃겨요. 아니, 불복 못할 게 뭐가 있어. 제대로 뽑혔으면 우리가 왜 불복하나, 이 사람아. 네. 제대로 안 뽑혔으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야. 네. 대선 불복 얘기 나누는 게 니들이 뭐, 꿀리는 게 있어서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반박을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네. 자,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사의 검토는 뭐 와전된 것이다. 뭐 이제 여론의 간을 보니까 뭐 그렇게 신통치 않을 것 같아 보였나 봅니다. 네. 그래서 사의 검토는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영 씨가 특히 또 보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네. 서울시장 나오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20만 원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는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당당하게 나 서울시장 나가기 위해서 그만둔다. 네.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해놓고 예. 말하자면 박근혜의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한 다음에 그 공로를 가지고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읽히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참 치사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럴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김용민 PD 말씀대로 간을 봐가지고 그냥 쓰니까 아니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저질들이야 진짜 저질들. 진짜 도울 선생이 그 지난 대선 때 어떤 분이 지금 올려주셨는데 박근혜가 되면은 환관 정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면서 좀 피끓는 심정을 토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양상이 돼가고 있어요. 네. 박근혜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 1위로 김기춘이 올랐다면서요? 네, 예. 그 전에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예. 대구에 사시는 윤철우 님이 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네. 정치 토크 때 이름이 불리시길 원하셨는데, 윤철우 님이 우리 김용민 PD 팬이라고 이시더라고요. 네. 김용민 PD 고맙습니다. 예. PD 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윤철우님 닉네임은 철가방님이고요. 조합원 대신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거 내 소개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기억이 헷갈려가지고 또 하는데요. 시연 아빠님 조합비 보냈답니다. 송금자는 이준일이고요. 네. 좋은 방송 감사드리면서 월간지도 기대하고 있다. 우리 진짜 사무국에서 네. 그 메모지를 하나 줬는데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자꾸 까먹어요. 큰일 나. 네. 이게 항상 필요할 때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네. 에이. 사무국에서 쪽지를 줬으면 틀림없이 우리 또 김용민 이사님 팬일 건데 이사님이 아니라 김용민 PD님 팬일 건데.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아주 질긴 싸움이 될 겁니다. 절대 쫄지 말고 네. 환관 정치 시대를 이겨나갑시다. 예.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해야 될 얘기는 시사저널이 뭐 이제 맛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인이 사실상 뭐 주간지의 탑을 달린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시사저널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2013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요 여론조사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는 별로 신뢰는 잘 안 갑니다. 신뢰 안 가요? 다른 건 몰라도 종교 분야. 아, 그래요? 그 이제 소강석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 거론이 됐었는데 몇 년 전에. 네. 아, 정말 내가 그 양반 교회 가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했거든요. 그 예수가 이제 고난당하는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 그 주간에 그 일요일은 그 종려주일로 정합니다. 종려주일에 이제 이 양반 설교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구레네 시몬, 예수 대신에 그 십자가 형에 처하는 이른바 처형장까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네, 구레네 시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레네 시몬, 그 사람, 억지로 그 로마 병정이 이제 십자가 들라고 해서 든 거다. 여러분, 헌금 내기 싫죠? 억지로라도 헌금 내십시오. 야, 무슨 예수 고난을 그 헌금으로 그런 식으로 깔때기를 대는데, 자, 정말 당시에 얼마나 살벌했던지, 공포의 십자가 깔때기. 나 정말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열 지도자 뭐 그렇게 꼽았던 때가 시사저널이야. 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시사저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하느냐. 종교 지도자는 아니 그 결국 시사저널이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선정 방식도. 예. 아니 이제 우리 사회에 10개 분야 전문가 100명 해가지고 10개 분야에 100명이면 총 1000명이잖아요. 예. 10개 분야는 뭐 행정관료, 교수,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기업인, 금융인, 사회단체인, 문화예술인, 종교인 그룹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명씩 10개 분야에 1000명을 이제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그런 종교인도 100명이 있거든요. 그게 종교인의 모집단에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사회의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의미 있다 보고 매년 꼭 이 기사를 봅니다. 정치는 뭐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올해는 이 시사저널의 조사에 따르면은 박근혜의 절대 통치 시대가 굳어진 해였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작년 조사 결과 누가 한국을 움직이느냐 전체 영향력 분야에서 작년 2012년에는 1위가 박근혜였는데 그때도 48.4%였습니다. 예. 작년에 2위는 안철수 46.0%, 3위가 이명박 26.0%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 문재인은 5위였어요. 13.8%. 아마 안철수 의원이 특히 안철수 의원의 지지자들이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는 것도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영향력 조사 문재인은 13.8%로 5위였고 그리고 안철수는 46.0%로 2위. 예. 박근혜 별로 뒤지지 않는 2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한 이제 견제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특히 이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 의원이나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떤지 아십니까? 올해는 박근혜가 84.2%로 1위를 했어요. 그게 다 해먹어라 그냥. 물론 그보다 더한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영삼이가 임기 첫 해 때 96.2%를 얻었어요. 예. 거기에 비하면은 84.2%는 뒤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김영삼 이후에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고 민주화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카리스마라든지 이 쏠림 현상은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걸 감안하면은 박근혜의 84.2%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그런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그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훈계조로 까불지 마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전체 영향력에 대한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1000명의 인식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네가 어쩔 거야. 그런 심리가 놓여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김기춘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박근혜가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누린다면은 박근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는 누구냐? 예.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1위는 김기춘입니다. 당연히. 김기춘. 근데 문제는 네. 김기춘이가 이제 물론 이제 복성답 3명까지 하게 됐으니까 이게 최대 150%까지 나올 수 있긴 해요. 예. 그러나 김기춘이 49.3%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이 큰 인사 1위로 뽑혔는데 49.3%입니다. 근데 2위가 김무성인데요. 10.8%입니다. 어이구. 그리고 3위가 돌아가신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10.7%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 지금 전문가들은 돌아간다면은 이게 대체 이게 이제 박정희 윤통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야?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냥 그 기억 속에서만 머물러야지. 근데 영향을 미친다? 야 이게 정말 아니 전문가들은 4차원도 아니고 말이야. 어? 아니 4차원이라 볼 수는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의 윤통치를 박근혜가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정상이 아닌 거지. 그러면은. 그렇지. 박근혜가 정상이 아닌 아니, 거지. 우리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네.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월에. 네. 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지. 잘 계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양반 아이고 그 윤통치가 가능하다? 이거 완전히. 이게 말하자면 아니 북한 사회가 이상한 게 뭡니까? 김일성의 유언 통치가 먹힌다는 게 우스우듯이. 유언 통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게 그 김기춘이가 49.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은 2위가 김무성 10.8%, 3위가 박정희 10.7%라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답니다. 왜요? 누가 방송인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절대 방송에 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시간 관계상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설문도 당연히 했죠. 네. 이거는 단수 응답을 했는데요.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정치인은 누구냐? 1위 누군지 아십니까? 안철수? 안철수입니다. 예. 근데 39.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네. 문재인 2위. 예. 13.6%입니다. 거의 3배 차이 납니다. 예. 박원순 3위 10.1%.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빅3가 전부 야권 후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권 후보는 그다음에 2명이 있는데요. 김문수가 4등을 했는데 8.0%. 김무성이 5위를 했는데 6.0%. 그 야권 3인방의 이 퍼센티지를 합치면은요, 무려 60% 가깝습니다. 네. 근데 김문수, 김무성은 합쳐봤자 14%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나름 행정관료,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사한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는 절대 현재 여당이 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오피니언 리더를 상대로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각 분야 100명씩 전부 1000명. 네. 근데 종교계도 100명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종교계 인사는 종교계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뽑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표본에 문제가 있을 거다. 만약 그런 목사가 됐다면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십자가 깔때기. 저한테 십자가 깔때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연결될 수 있구나. 네.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헌금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근혜 정권의 또 현상, 실상을 또 이야기하면서. 근데 아까 내가 제일 놀랐던 게 문재인 후보의 그때 TV 토론 제가 별로 잘 주의 깊게 안 들었었는데 예. 이명박이는 36만 원을 준다고 공약을 했더구만요. 36만 원. 36만 원. 예. 야, 그런데 한 푼도 안 올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박근혜도 안 올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더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예. 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그래도 찍어주는 노인네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코베어 간다. 보수 정권 잘 들어야지. 이게 얘네들은 정말 선거 전과 선거 후가 해석의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뻔히 한 약속도 180도 뒤집는 이런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나쁜 놈들을 그런 나쁜 놈들이 집권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불행스럽긴 하죠. 아니 국민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어겼으면은 정말 돗자리 펴놓고 사죄해야 됩니다.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무회의에서 26일인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양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 지랄하고 있네. 공약의 현실화다. 야, 만약에 노무현이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니 그냥 패죽이려고 그러겠죠. 공약의 현실화다. 공약 파기를 공약 현실화라고 이렇게 미화시키는 이런 참 보수 언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계속해서 조상훈의 뉴스피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영석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다음부터는 좀 손님도 부르고 합시다 우리도. 네. 2시간 동안 같이 떠드니까 힘드네. 예, 오후 4시 화요일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4시에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